남편은 갑작스런 사업 부진으로 베란다에서 투신 자살을 한 후, 이후 혜진은 홀로 아들 윤수를 키우며 살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방에 틀어박혀 얼굴 보기 힘든 아들, 가끔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아들이 없는 날도 허다했다. 대화도 잘하지 않아 혜진의 마음은 늘 허전하고 불안했다. 어느 날 우연히 윤수방 청소를 위해 들어갔던 혜진은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등기권리증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잠시 후 돌아온 윤수에게 이게 뭐냐고 물었지만 윤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혜진은 직접 해당 매매가 이루어진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다. 계약서를 내밀며 사정을 듣고 싶었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더 큰 미스터리였다. 전혀 다른 인상착의의 여성이 혜진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매매 역시 전부 현금으로 진행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혜진은 윤수를 계속 추궁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윤수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답답함을 이기지 못한 혜진은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직접 찾아갔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보러 간 그녀는 계약서 밑에 작게 쓰여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었다. 자신과 윤수가 살기엔 너무나도 큰 집. 집 내부는 몸만 들어와도 될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큰 소파, 자신의 체구보다 훨씬 큰 TV, 방마다 놓인 침대, 큼지막한 냉장고까지. 모든 것이 준비된 그 공간에서 혜진은 자신에게 의문이 더해졌다. 과연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여성은 누구이며 윤수와는 어떤 관계인지 모든 것이 궁금하기 시작했다. 새 집을 구경하고 나가려던 찰나 현관 비밀번호 눌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문이 열리며 자신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성이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혜진은 놀라 누구세요? 라며 물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여인은 이 집의 파출부라고 소개했다. 주 3회 저녁쯤 방문해서 청소, 빨래 등 자잘한 일들을 처리하고 간다고 했다. 파출부 여사는 자신이 일을 시작한 지난 2주 동안 집에 사람이 살지 않았다며 주마다 수고비가 들어온 내역이 담긴 문자까지 혜진에게 보여주었다. 그 문자를 본 혜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 연락처는 바로 윤수의 전화번호였던 것이다. 혜진은 해당 문자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후 파출부 여사에게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자리를 떴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혜진. 윤수 방에서는 작게나마 인기척이 들렸다. 혜진은 윤수 방의 문을 노크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다. 윤수는 책상 앞에 앉아 주식 차트가 열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런 윤수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지금 바쁘니 잠시 나가주세요. 혜진은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왠지 모를 윤수의 싸늘한 말에 문을 닫고 몸을 돌렸다. 윤수의 의도를 도통 모르겠다.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건지 윤수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었다. 혜진은 그저 혼란스러울 따름이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윤수와는 대화도 없었고 윤수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그러한 생활이 전부였다.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윤수가 거실에 나와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왜요? 혜진은 물었다. 윤수야, 그 아파트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윤수는 나중에 알려줄게요. 아,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그 집으로 이사할 거니깐 알고 계세요. 라고만 말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뭔가에 홀린 듯 혜진은 기분은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윤수가 뭔가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닌지, 그 계약서를 쓴 여자를 협박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온갖 상상을 했다. 혜진은 자신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실마리도 잡지 못했다. 5일 후 이사 당일. 전날부터 이삿짐을 챙기려 했지만 윤수는 혜진에게 말했다. 이 집 물건은 이 박스 2개만 담고 다 버릴 거예요. 크다면 큰 파란색 이삿짐 박스. 하지만 혜진의 짐을 넣기엔 한없이 작은 상자였다. 이어 윤수는 카드 하나를 건네며 이걸로 엄마 필요한 거 사요. 그러니 이 집 물건은 다 버릴 거예요. 라고 말했다. 혜진은 다시 추궁하려 들었다. 대체 너 뭐하고 다니길래 그래? 좀 속 시원하게 엄마한테 말 좀 해줄 순 없어? 라는 혜진의 질문에 윤수는 엄마가 이곳저곳 알아보려고 하는 거 다 알아요. 엄마, 일단은요. 그냥 흘러가는 강물에 몸을 맡기듯 지금처럼 계시면 돼요. 라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했다. 잠시 후 이삿짐 직원이라며 중년의 아저씨 한 분이 집까지 올라왔다. 아저씨는 짐이 이게 끝이냐며 물었고 윤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짐을 싣고는 물건은 이사 가는 집 현관문 앞에 내려놓겠다며 먼저 떠났다. 그리곤 집에 몇몇의 중년의 여성 2명과 남성 몇 명이 방문했다. 그중 한 남성은 저녁 전까지는 마무리되니 걱정 말고 일 보시라고 윤수에게 전했다. 윤수가 미리 섭외해둔 정리 전문가들이었다. 집을 완전히 비우려는 듯 보였다. 윤수는 그 말을 듣고 혜진의 어깨를 감싸며 빌라를 내려갔다. 처음으로 윤수가 자신의 어깨에 손을 감쌌다.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지? 하는 생각이 스쳤다. 빌라를 내려온 혜진은 자신들의 빌라와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 외제차를 발견했다. 이 차는 몇 달 전부터 자주 보였다. 그 차의 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윤수였다. 타세요, 엄마. 혜진은 또 한 번 머리가 복잡해졌다. 대체 이 녀석 돈이 어디서 나서 집도 차도 거기다 카드까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다. 대답을 회피할 것만 같았다. 그렇게 둘은 새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여는 중 윤수는 전화를 받더니 엄마, 저 급한 볼일이 있어서 가볼게요. 그리고 이따 저녁에 전화 드릴게요. 라며 급히 자리를 떴다. 전화를 받으며 윤수는 살짝 눈빛을 반짝였다. 거래처의 간 직원이 실수를 해서 곤욕을 겪고 있다는 전화임을 혜진은 알 리 없었다. 혜진은 집에 들어서자 얼마 전 마주한 파출부 여사를 만났다. 어서 오세요, 사모님. 오늘 이사 온다고 전화 받았습니다. 라며 혜진을 반겼다. 혜진은 의아한 기분에 네. 라며 엉겁결에 대답을 했다. 집에 들어선 혜진은 큰 안방도 작은 방도 어느 방 하나를 선뜻 들어가지 못했다. 자신의 능력으로 샀다면
안방을 자신이 써야 할 텐데 말이다. 그렇게 거실에 앉아 혜진은 파출부 여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파출부 여사는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이런 집도 윤수 도련님이 선물로 사주시니. 라고 말했다. 혜진은 그걸 여사님이 어떻게 아세요? 라고 되묻자 제가 눈치는 좀 있어서요. 지금까지 일을 보면 윤수 도련님이 집을 몰래 사주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라고 대답했다. 맞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느낄 것이다. 그렇게 파출부 여사와 대화를 이어가다 윤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1층으로 내려오라는 전화였다. 혜진은 외투를 챙겨 입고 1층으로 내려갔다. 아까 타고 왔던 윤수의 차가 대기 중이었다. 조수석을 열었더니 낯선 젊은 아가씨가 타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젊은 여성은 깜짝 놀라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다. 혜진은 다시 문을 천천히 닫고 뒷문을 열어 차에 탑승했다. 윤수가 엄마, 저 오늘 할 말이 많아요. 설이야, 우리 엄마 청심환 좀 드려. 라며 조수석에 탄 아가씨에게 말했다. 이어 아가씨는 혜진에게 청심환이 든 작은 상자와 같이 마실 액상 드링크를 건넸다. 혜진은 일단 받아서 먹었다. 잠시 후 도착한 한 고깃집. 주차장에서만 봐도 엄청 비싼 음식을 팔 것 같은 느낌의 건물이었다. 윤수는 혜진과 아가씨를 이끌었고 식당 종업원은 그들을 룸으로 된 곳으로 안내했다. 자리에 앉자 윤수가 입을 열었다. 엄마, 저 이제는 말할게요. 라며 운을 띄웠다. 윤수는 중학생 때 아버지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한다. 어릴 적부터 게임을 좋아했던 터라 윤수는 주식도 게임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아버지가 처음 만들어준 주식 계좌에는 10만 원이 있었다고. 윤수는 그저 그 숫자를 늘리면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했고 단순하게 숫자만 늘렸다. 그렇게 윤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신이 늘린 주식의 잔액이 15억 정도가 되었을 무렵이라고 했다. 자신이 그간 금액을 늘리고 있다는 내용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저 혼자만의 게임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던 윤수의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시작 무렵 어느 날부터인가 술만 마시던 아버지가 집 베란다에서 투신을 했고 그 이후로는 아무와도 대화를 안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자신이 불려놓은 돈만 있었더라도 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자책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혜진은 천천히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보인 윤수의 등을 다독거려 주었다. 윤수는 울먹이던 것도 잠시 다시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죽고 난 후 잠깐의 손실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 15억가량의 돈이 9억가량으로 떨어지고 9억의 돈은 점차 늘어 40억이 되었다고 했다.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초라고 했다. 이미 윤수는 대학 진학의 생각이 없었던 터였고 자신은 계속 돈을 불릴 거라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계속된 주식 투자로 윤수는 고등학교 졸업할 즈엔 130억을 훌쩍 넘겼을 때라고 한다.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주식 계좌의 일부를 빼내어 사업을 진행했고 모든 일은 자신의 직원들이 한다고 한다. 아들은 모든 걸 너무 티 안 나게 하려다 보니까
엄마를 깜짝 놀라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혜진과 옆에 앉아있던 아가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참을 윤수를 바라보던 둘은 정말 처음 듣는 소리였다. 이런 일은 TV에서도 보지 못할 일이었다. 혜진은 이어 그럼 이 아가씨는 누구니? 아들? 라고 묻자 윤수는 아, 우리 회사 직원이에요, 엄마. 라고 대답했다. 혜진은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젊고 예쁜 아가씨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왜 직원으로만 둘까? 하는 생각만 들었다. 그냥 직원이야? 라고 혜진이 다시 묻자 윤수는 네, 이 친구가 거래처에 업무 보러 갔다가 일이 생겨서 제가 수습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뭐 겸사겸사 밥 좀 먹이고 퇴근시키려고 데려온 거예요. 라고 답했다. 그 말을 들은 옆 아가씨는 내심 뾰로통해 보였다. 오늘 자신의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그녀는 윤수를 보는 눈이 초롱초롱해 보였다. 그렇게 셋은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고 다시 차에 올랐다. 윤수는 먼저 그녀를 집 근처에 데려다 주러 차를 몰았다. 차는 얼마 안 가 멈췄고 아가씨는 차에서 내렸다. 사장님, 서리가 주저하며 입을 열었다. 오늘 사장님 얘기 듣고 좀 놀랐어요. 정말 대단하시고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저는 사장님처럼 멋진 분은 처음 봤어요. 혹시 저 사장님을 그 사장님으로서가 아니라 남자로. 아가씨는 혜진이 있다는 건 생각도 안 했는지 아들 윤수에게 고백을 했다. 윤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엔 약간의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서리 씨, 고마워요. 날 그렇게 생각해줘서. 그런데 저는 지금은 그런 관계를 시작할 여유가 없어요. 전 아직 목표가 아직 많이 남았고, 제 머릿속엔 온통 다음 단계, 그리고 저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직원들, 그리고 저를 위해 고생한 엄마 생각뿐이거든요. 지금은 누군가에게 남자로서 충실할 자신이 없어요. 미안해요. 윤수의 진심 어린 거절에 서리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애써 밝게 미소 지으며 오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 잘 먹었습니다. 라고 답하며 차문을 닫고 아쉬운 발걸음으로 원룸 건물로 향했다. 윤수야, 너도 저 아가씨한테 관심 있지? 라고 혜진이 묻자 실소를 하던 윤수는 엄마, 저런 애들은 널렸어요. 저도 회사 차리고 잘 안 나가지만 저 친구는 제가 사장인 거 오늘 알았어요. 라고 말했다. 혜진은 놀랐다. 아니, 어떻게 직원이 자기 사장을 몰라? 라고 하자 윤수는 엄마,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회사 간부들이 운영하고 자료들만 저한테 보내줘요. 그리고 직원들이 알아서 운영을 해요. 저는 그런 직원들 월급 주고 성과에 따로 인센티브 따로 주고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더욱이 회사 직원들 만날 일은 더더욱 없죠. 임원들 말고는 절 만날 일은 없어요. 라고 자신감 넘치게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엄마, 재미있는 얘기 해줄까요? 우리 회사에서 제가 막내 직원보다도 어려요. 그 말을 들은 혜진은 새삼 윤수가 대견스러웠다. 그 좁고 어두운 방에서 온갖 사투를 벌였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윤수의 모습을 본 혜진은
가슴 한편으로는 윤수에게 해준 게 너무 없어. 미안한 마음이 가슴 한켠에 응어리 맺혔다. 이제 윤수의 나이 22살. 너무나도 잘 커줘서 혜진은 감사할 따름이었다. 시간이 지나 집으로는 국방부의 우편물을 받았다. 우편물은 윤수에게 온 것이었다. 올 것이 왔구나. 하고 혜진은 생각했다. 혜진은 우편물을 윤수에게 전했고 윤수는 정말 기죽은 표정으로 우편을 받아들였다. 알고 있던 눈치였다. 이어 윤수는 엄마, 저 군대 가면 엄마가 대신 좀 회사를 운영해줘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엄마는 뭐 할 거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회사 전무에게 다 이야기는 해놨으니까. 전무 이야기 듣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라고 혜진에게 자신의 뜻을 밝혔다. 시간이 지나 윤수는 입대를 했고 짧게 자른 머리를 보니 윤수의 어릴 적 생각도 났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혜진에게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혜진은 전화를 받고 망연자실했다. 전화를 받자마자 마치 앉아서 죽은 사람 보는 줄 알았던 파출부 여사는 달려와 사모님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다. 혜진은 우리 윤수가 죽었대요. 라고 말을 끝으로 쓰러졌다. 다급히 파출부 여사는 119에 전화를 했고 얼마 안 가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그녀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다. 파출부 여사도 함께였다. 시간이 지나 혜진은 의식을 찾았고 파출부 여사도 그녀의 몸 상태를 걱정했다. 혜진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멍한 시선. 파출부 여사님의 애타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 어떤 소리도 가슴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건 현실의 싸늘함이었다. 윤수가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윤수는 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몸을 사리는 법이 없었는데 차트의 숫자만큼이나 소중했던 그의 목숨이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줄은 누가 알았을까? 장례식은 혜진의 기억 속에서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되었지만 혜진에게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끔찍하게 들렸다. 윤수의 짧게 자른 머리, 영정 사진 속 앳된 얼굴. 자신이 미처 다 알지 못했던 윤수의 세상이 그렇게 허망하게 끝났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다. 파출부 여사님은 내내 혜진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회사의 전무와 윤수가 말했던 서리 아가씨도 눈물을 훔치며 조문을 왔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 듯 혜진을 짓눌렀다. 밥은 모래 같았고 잠은 사치였다. 윤수의 빈 방, 그가 남기고 간 텅 빈 공간들은 매 순간 그를 떠올리게 했다. 파출부 여사님은 이제 혜진의 옆에서 그녀를 걱정해주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의 기둥 같았다. 여사님은 혜진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사모님, 윤수 도련님이 생전에 그러셨죠? 군대 가면 사모님이 회사 좀 맡아달라고요. 전무님께서도 도련님의 뜻을 받들어 달라고 계속 연락 오세요. 처음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회사가 뭔지,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파출부 여사님의 꾸준한 설득과 윤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라는 사실이 혜진을 움직였다. 윤수가 남기고 간 걸 지켜야 해. 윤수에 대한 미안함과 사무치는 그리움이 그녀에게 알 수 없는 힘을 주었다. 전무를 만나러 처음 회사에 나섰을 때 혜진은 그 거대한 규모에 다시 한번 압도당했다. 윤수가 그 좁은 방구석에서 이런 거대한 왕국을 일궈냈다는 사실에 놀랐고, 동시에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했을 윤수에게 마음 한켠이 미어졌다. 처음에는 전무가 가져다주는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고 지시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점차 그녀의 머릿속에 윤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엄마는 그냥 흘러가는 강물에 몸을 맡기듯 계시면 돼요. 그가 남긴 시스템은 완벽했다. 전무를 비롯한 유능한 임직원들이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혜진은 점차 윤수가 남긴 방대한 자료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복잡한 주식 차트, 사업 계획서. 처음에는 암호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놀랍게도 그녀의 눈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주식 계좌의 숫자를 게임처럼 불렸다는 윤수의 말처럼 혜진도 그 안에서 새로운 규칙과 흐름을 읽어내기 시작했다. 주부로 살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그녀 안의 잠재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윤수가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게 되면서 혜진은 윤수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 회사는 혜진의 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아니, 오히려 혜진의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리더십이 더해져 더욱 인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갔다. 윤수가 만들었던 혁신적인 비전 위에 혜진의 세심한 배려와 균형 잡힌 판단이 더해져 직원들의 사기도 올랐다. 젊은 사장님의 어머니이자 노련한 경영인으로서 혜진의 명성은 업계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파출부 여사님은 이제 혜진의 비서이자 가장 든든한 조언자가 되었다. 서리는 전무의 보조를 맡아 더욱 성장했고, 혜진은 서리를 보며 윤수의 빈자리를 채워가는 듯한 묘한 감정을 느끼기도 했다. 혜진은 더 이상 방 안에 틀어박히지 않았다. 윤수가 남긴 집에서 그녀는 윤수의 숨결을 느끼며 그가 일궈놓은 것을 지키고 더 나아가 발전시켰다. 윤수가 했던 것처럼 그녀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돈을 벌고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역할을 찾아 나갔다. 가끔 문득 밀려오는 그리움에 홀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윤수의 유산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과 그를 통해 얻게 된 새로운 삶에 대한 감사함이 더해진 눈물이었다. 어느 날 혜진은 윤수의 생일에 맞춰 조용히 그가 자랐던 옛 빌라를 찾아갔다. 허름하지만 따뜻했던 그 집에서 혜진은 윤수의 손을 잡고 행복했던 기억들을 되짚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윤수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것은 단지 재산이 아니었다. 그는 엄마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강인해지는 법을, 그리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남겨준 것이었다. 혜진은 그제야 비로소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되었다. 윤수가 물려준 사업을 굳건히 하면서도 자신만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 나섰다.
주부 시절에는 생각도 못했던 모임에 나가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서히 밝은 미소가 피어났다. 슬픔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존재했지만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윤수를 향한 사랑이 그녀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 되었다. 혜진은 이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매일을 살아간다. 윤수가 남긴 지극한 사랑과 그 사랑이 선사한 놀라운 기회 속에서 혜진은 윤수 못지않은 멋진 삶을 개척하며 진정한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윤수의 빛나는 유산이었고 동시에 엄마 혜진의 용기 있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후속으로도 더욱 더 재미있는 소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